오늘 중국 인물사는 봉화로 제후를 놀리다 나라를 말아먹은 주나라 유왕과 포사입니다. 유왕 이전의 주나라. 성왕의 뒤를 이어 태자 쇠가 강왕이 되는데 앞선 두 왕조의 유산을 이어받아 나라의 기본적인 안정과 강성함을 유지했습니다. 즉위 초기의 강왕은 여러 제후에게 행동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는데 중국의 서쪽 변경 지방에 살고 있던 이민족인 기방을 정벌한 것을 제외하면 나라 재산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강왕이 백성을 편안하게 휴식케 한다는 이른바 식민 정책을 따랐다고 여기며 성왕과 강왕의 통치 시기를 성강의 치세라고 합니다. 강왕의 뒤를 이은 소왕은 전쟁을 좋아하는 제왕으로 제위 중기의 형초 지역 일대 초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 일부 제후국과 함께 중앙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기원전 985년 소왕은 군대를 이끌고 한수를 건너가 첫 번째 정벌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중주종의 이 정벌의 찬란한 전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년 후 그 제후국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소왕은 다시 군대를 일으켜 두 번째 정벌에 나섰지만 한수를 건널 때 사공에게 속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공들은 소왕이 강을 건널 때 소왕과 주나라 군대를 바닥을 악교로 붙인 배에 태워 배가 강 한가운데로 나갔을 때 악교가 물에 녹아 배가 해체되면서 소왕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정벌이 실패로 끝나면서 반란을 제때 평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나라 왕실의 세력과 명성도 큰 타격을 입어 주 왕조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소왕의 아들인 모광만은 왕위에 오른 후 무려 55년이나 재위했는데 큰 공을 세우는 것을 좋아해 사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모광 12년인 기원전 965년에 유목 민족인 견융이 조공을 바치지 않자 모광은 군대를 이끌고 정벌에 나서 왕 5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원전 961년에는 견융 정벌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서쪽으로 진격해 청해 동부 지역에 이르렀는데 주나라 모광에게 마차를 잘 모는 조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조보는 모광의 총애를 받자 준마 8피를 골라 훈련시키고 각각 화류, 노기 등의 이름을 지어 모광에게 바쳤는데 모광이 마차에 오르자 조보는 서왕모의 나라까지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 즐거움에 그만 돌아올 것을 잊어버렸다는데 모광은 쓸데없는 과시로 소왕의 뒤를 이어 주 왕조의 세력을 한 걸음 더 쇠퇴하게 했습니다. 기원전 878년 주나라 여왕이 즉위했는데 재위 기간에 주나라에는 농작물이 말라 죽으면서 기근이 끊이지 않아 백성은 도탄에 빠졌지만 귀족들은 여전히 주색에 빠져 지냈습니다. 기원전 844년 여왕은 더 많은 재물을 끌어모으려고 객공, 장보와 영의공을 임용해 산과 숲과 내와 못을 왕의 소유로 강점하는 전리를 강행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회 각 계층의 이익을 박탈하자 사방에서 원망이 높아졌는데 위나라에서 무당을 불러와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감시하게 하고 뒤에서 조정 이를 논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위나라 무당이 신령의 이름을 빌려 멋대로 무고한 사람을 모함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자 사람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말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여왕은 비방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년도 못 된 기원전 841년에 백성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고 여왕은 채까지 쫓겨갔습니다. 여왕이 채로 도망가자 대신들은 의논하여 소목공과 주정공이 함께 국사를 처리하게 하고 연호를 공하라고 했습니다. 봉화 원년, 즉 기원전 841년은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명확한 연대가 기록되기 시작한 기점인데 봉화 14년 여왕이 채에서 죽고 태자 정이 즉위해 선왕이 됨으로써 공화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기원전 827년 주나라 선왕은 즉위 후에 여왕이 남긴 폭정에 영향을 지우고 국내외의 불안정한 국면을 완화하기 위해 일련의 절차와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먼저 정치를 개혁해 주공과 소공 두 재상의 보좌를 받고 윤길보, 중산보 등의 현명한 신하를 임용해 문왕, 무왕, 성왕, 강왕의 정치적 규풍을 본받았습니다. 선왕은 임금이 몸소 농민을 두고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신에게 지사를 지내던 제전의 한 가지인 적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는데 이 조치는 통제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왕 즉위 후에 흉노가 자주 침략했는데 선왕은 남중을 보내 수비를 강화하게 하고 윤길보에게 군사를 주어 북벌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윤길보는 선왕의 명을 받아 태원까지 쫓아가 북쪽으로 도망치게 했고 다른 융적도 굴복시켜 주나라의 신하가 되게 하는 등 동남 지역을 통제하며 남쪽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했습니다. 선왕의 이러한 조치와 행동은 주나라의 세력을 회복시켜 제후가 다시 주나라 천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결과를 낳아 역사학자들은 주나라 선왕의 치세를 선왕중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주나라 왕실이 나날이 쇠락하고 제후가 나날이 강해지는 전체적인 추세는 이미 막을 수 없어 중흥은 잠깐의 현상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융적의 갈래인 태원의 융, 조융과 분융 등과 싸움에서는 모두 패배했고 강윤과의 싸움에서는 크게 패해 선왕이 보낸 전군이 전멸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봉화로 제후를 놀린 유왕. 선왕이 죽고 그의 아들 궁열이 즉위해 유왕이 되었는데 유왕 초기부터 주나라는 이미 사회가 불안하고 안팎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왕은 아첨을 일삼으며 시류에 영합하는 객석부를 경사로 삼아 백성을 분노에 빠뜨렸습니다. 또 포사라는 비를 총애해 신우와 태자 의구를 패하고 포사를 황후에 책봉한 뒤 그녀의 아들 백복을 태자로 세웠습니다. 포사는 포나라 사람으로서 씌웠는데 유왕은 멍청하고 어리석어 북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포사의 비위를 맞추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포사는 웃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유왕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좀처럼 웃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군사 상황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군사 요충지의 면리에 하나씩 크고 높은 봉화대가 설치되어 있어 적이 침략하면 이를 이용해서 알렸습니다. 주나라 천자가 봉화를 올려 경보를 하면 제후가 모두 군사를 보내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유왕은 포사를 웃기려고 적이 침략하지도 않았는데 봉화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를 본 제후들은 병마를 이끌고 천자를 도우러 호경으로 모여들었고 도착한 뒤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허탕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광경에 포사는 크게 웃었지만 제후들은 분노했고 이후로는 봉화대에 불이 올라와도 호경으로 달려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나라 유왕은 포사를 총애해 유왕 5년의 신우와 태자 의구를 패했는데 대신들이 반대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의구는 패해진 뒤 외가인 신나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 주 왕조는 쇠락할 대로 쇠락해서 중간 정도의 세력을 갖춘 제후국과 다를 바 없었는데 제후인 신나라 왕은 유왕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아직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유왕 8년에 유왕이 포사의 아들 백복을 태자로 내세우자 주나라와 신나라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해 주나라의 제후인 회나라 왕과 연합해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유왕 11년인 기원전 771년에 신나라 왕이 회나라, 견흉과 연합해 병사를 이끌고 호경까지 침입했는데 유왕이 제후들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봉화를 올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나라는 크게 패했고 유왕은 포사, 백복과 환공을 이끌고 동쪽으로 도망갔지만 리산산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융의 병사들은 유왕, 백복과 정배구를 죽이고 포사를 포로로 잡은 뒤 주나라 왕실의 재물을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유왕이 죽자 주나라 제후인 신나라와 노나라의 왕, 그리고 허문공 등이 원래 태자인 의구를 왕으로 옹립했지만 백공하는 왕자 여신을 옹립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휴 땅에서 여신을 왕으로 만들어 두 왕이 병립하였고 의구는 이후 견흉을 피하려고 나급부로 천도했는데 그가 바로 주나라 평왕이며 여신은 진나라 문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국 4대 요녀 중 하나인 포사. 포사는 달기와 더불어 주요왕 때 중국 희대의 경국지색으로 꼽히는 여인으로 하나라의 말이, 상나라의 달기, 오나라의 서시와 함께 중국 4대 요녀로 손꼽힙니다. 기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나라의 서주시대를 끝내고 동주시대를 열게 만든 인물로 주나라를 사실상 끝내고 명맥만 남게 만들었습니다. 포사는 전설적인 경국지색답게 출생부터 판타스틱한데 하나라 말기 거왕 때 2마리의 용이 왕궁뜰로 내려와 입가에서 거품을 흘린 것으로 시작됩니다. 거왕은 그 거품을 황금 그릇에 받아 상자 속에 보관했고 후에 주나라 선왕 때에 그 상자를 열자 용의 거품이 나왔는데 고약한 악취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변 신하가 더러운 것에는 지저분한 것으로 대항하는 것이라며 월병하는 여인들을 발가벗겨 소리를 지르게 하도록 간청해 왕이 500명이 넘는 생리 중인 궁녀를 집합시켰답니다. 왕의 명령으로 발가벗은 궁녀들이 용의 거품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 용의 거품은 한 마리의 도마뱀으로 변했고 그 도마뱀은 바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은 도망가는 도마뱀을 쫓았으나 도마뱀은 어린 궁녀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 후 뱃속에서 수십 년 동안 잉태된 채로 있다가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은 궁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그 아기를 요람에 태워 강물에 띄워 버렸는데 그 시기를 전후해 수도인 호경에서는 이상한 노래가 아이들 사이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삼폭나무 활과 기초로 짠 화살통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점술가의 예언과도 동일해 조정에서는 삼폭나무 활과 기초로 짠 화살통을 만들지 못하도록 법으로 엉듬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인지 어떤 노부부가 산골에서 살아온 탓에 그런 방침을 못 듣고 문제의 삼뽕나무 활과 기초로 짠 화살통을 만들어 팔기 위해 상경하다 관원들에게 들키게 됩니다. 여자는 사형을 당했고 남자만 간신히 빠져나와 도망쳤는데 그는 도망치던 중 강가의 새들이 부리로 잡아당겨 억지로 땅으로 끌어올린 한 요람 속에 아이를 주워 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촌부는 가난해 포송에 사는 사대라는 사람에게 아이를 팔았는데 그는 아이를 사서 포송의 포의 사의 사람 인변을 계집 여로 바꾼 사로 포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키웠습니다. 14세가 되자 그 아름다움이 두드러졌고 17세 때는 절세가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포성 사람 홍덕이 그녀를 보고 왕에게 바치면 3년째 옥에 갇혀있는 아버지 포양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거액을 주고 그녀를 사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궁중에 있었던 노부인에게 도움을 받아 예법을 가르쳐 당시 주나라 왕인 유왕에게 바쳤습니다. 워낙 미인이라 바로 후궁이 되었고 옥에 갇힌 포양은 풀려나왔는데 나중에 홍덕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포양은 나라의 운명이 멀지 않음을 깨달은 후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했답니다. 포사는 미녀였지만 도통 웃지를 않아서 왕의 애간장을 녹였는데 어떻게 하면 웃겠느냐고 묻자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판본에 따라서 우연히 한 궁녀가 비단 옷을 입고 근처를 지나가다 매화나무 가시에 옷이 걸려 찢어지자 포사가 그 소리가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는 버전도 있습니다. 무튼 유왕은 비싼 비단을 있는 대로 사서 찢어댔고 당연히 국고는 급속히 탕진되었고 포사도 비단 찢는 소리도 이제는 지겹다고 해서 더 이상 비단을 쓸 수 없는 노릇이 됩니다. 여기에서 비롯한 사자성어가 천금매소인데 천금을 들여서 웃음을 산다는 뜻으로 지극히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후 앞에서 본 것처럼 유왕은 포사를 웃기려고 거짓으로 봉화를 올리다 오랑캐 건흉에게 잡혀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일부 제후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진짜 침략임을 알았지만 여자 하나의 절이 미친 왕이라면 차라리 이참에 죽는 게 낫다며 일부러 방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후 그녀의 행방은 정확히 알려진 게 없이 여러 설이 있는데 견흉의 우두머리에게 강간당하고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부족 추장이 왕과 태자를 처형한 후 포사를 보고 미모에 반해 자기의 아내가 되어야겠다고 유혹하자 포사는 저런 사람의 아내로는 살 수 없다면서 자살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살해당하고 포사는 견흉족의 수장과 잠자리를 가지며 그를 복상사시키고 유유히 사라졌다는 설도 있는데 그녀의 최후는 실제로는 불명입니다. 오늘 중국 인물사는 봉화로 제후를 놀리다 나라를 말아먹은 주나라 유왕과 포사였습니다.